저는 한국이 싫습니다. 보스턴 MIT 경영대학원 강연장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들의 무모함을 경멸했죠. 40년 독점 기술을 고작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건 오만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20년간 써온 제 분석 보고서를 모두 쓰레기통에 던지려 합니다. 독일이 3년 걸릴 일을 18개월 만에 끝내버리고 미국조차 포기한 AI의 심장을 독점해버린 이 이상한 나라 때문입니다. 빠르기만 하고 깊이는 없다던 제 확신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박살났을까요? 젠슨 황이 수천 킬로를 날아 한국으로 달려간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숨이 막히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보스턴의 겨울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날 아침 MIT 슬론 경영대학원 강연장 앞에 선 저를 얼어붙게 만든 건 영화의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장 입구에 붙은 단 한 줄의 문구였죠. 기술의 종말과 재편 왜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에 열광하는가? 저는 그 문구를 보며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샌더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넘게 기술 전략을 컨설팅해온 베테랑입니다. 네로라는 유니콘 기업들이 제 분석 한 줄에 수십억 달러의 향방을 결정하곤 하죠.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진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반도체는 잘 만들지만 그저 성실한 공장일 뿐이다. 사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울에서의 뼈아픈 기억 때문이죠. 당시 저는 세계 최고의 전략가라는 자부심을 품고 삼성의 구조조정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하버드 MBA 출신다운 화려한 차트와 미국식 효율을 강조하며 그들을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만난 한국의 임원들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더니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샌더스 씨, 미국식 이론은 우리에겐 사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한 목표를 위해 끝까지 밀어붙일 겁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3개월 만에 성과 없이 끝났고 저는 서울을 떠나며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 고집불통의 나라와 일하지 않겠다고요. 그 뒤로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을 운이 좋았거나 일본의 기술을 적당히 베낀 결과라고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MIT 강의실의 분위기는 제가 알던 상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0석 규모의 대형 홀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 있었고 수강생들의 면면을 보니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원은 물론 펜타곤에서 온 전략 분석관들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세계적인 인재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제 옆자리에는 도쿄대에서 온 교환 연구원 사토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초조한 듯 손가락을 까닥거리고 있었죠. 사토시, 일본 반도체의 자부심이 대단한 당신이 왜 한국 강연에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까? 제 물음에 그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샌더스 씨, 당신은 모릅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지켜온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요. 그 순간 강연장의 조명이 꺼지고 한 남자가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살아있는 신화이자 전 인텔 CTO 리처드 웨버 교수였습니다. 웨버 교수는 마이크를 잡자마자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든 기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저기서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같은 답변이 쏟아졌지만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기술은 30년의 독점을 박살내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면에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1990년 세계 시장의 52%를 장악했던 일본 반도체의 점유율이 6%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이름조차 생소했던 한국이 63%라는 경이로운 숫자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토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고 저 역시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제가 써온 모든 시장 분석 보고서가 이단 하나의 그래프 앞에서
무의미한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웨버 교수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5년이면 포기합니다. 유럽은 10년도 못 버티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두가 비웃을 때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요함이 전 세계 산업의 목줄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10년 동안 무시했던 그 고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인 연구원이 공포에 떨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잔혹한 역전극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걸고 한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치명적인 비밀이 이제 막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웨버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손바닥만 한 투명한 유리판 사진이 떴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유리 조각 같았지만 교수가 그 가격을 공개하는 순간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작은 판 하나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돈이 있어도 아무나 살 수 없었죠. 지난 35년 동안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의 100%를 독점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필수 소재인 UV 블랭크 마스크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사토 씨가 비로소 어깨를 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건 우리 일본의 장인 정신이 만든 결정체죠. 한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저 유리판 없이는 단 한 줄의 회로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노리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 반도체의 파멸을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목줄은 일본이 쥐고 있다. 3개월 안에 삼성의 라인은 멈출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 책상 위에도 수십 통씩 쌓였으니까요. 당시 일본의 계산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35년의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웨버 교수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명 무에서 유로. 일본이 수출을 막았던 그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즉시 2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과 5천 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했습니다. 사토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과 사람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건 35년의 시간이 필요한 기술이에요. 하지만 교수가 보여준 결과표는 강의실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이 35년 걸려 도달한 기술적 정밀도를 한국은 단 3년 만에 추월해버린 것입니다. 화면에 뜬 데이터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일본 제품의 표면 거칠기가 0.1나노미터일 때 한국이 새로 개발한 제품은 0.08나노미터. 결합률은 오히려 일본보다 낮았고 반사율은 더 높았습니다. 35년의 독점이 단 1000일 만에 고철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간 기술 컨설팅을 해온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치였죠. 교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제 질문에 웨버 교수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샌더스 씨, 당신이 10년 전 서울에서 본 그 고집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인들은 일본이 수출을 막자 밤낮을 잊었습니다. 실험실의 불은 3년 내내 꺼지지 않았고 엔지니어들은 성공하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미국 기업이라면 주주들이 반대해서 포기했을 리스크를 그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밀어붙인 겁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사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검색하더니 이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이 절대적 무기라고 믿었던 기술이 오히려 한국을 더 강력한 포식자로 각성시키는 촉매제가 된 셈입니다. 이제 삼성은 일본의 자비 없이도 가장 정밀한 반도체를 찍어내기 시작했고 일본의 관련 기업들은 최대 고객을 잃고 줄도산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웨버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비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 부순 독점은 반도체 소재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바다 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라고 믿는 AI 시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게임의 법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등장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괴물을 실어 나르는 바다 위의 원자력 발전소,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그 깊은 바닷속에서 또 어떤 독점을 깨부수고 있었던 걸까요? 40년 동안 한국의 주머니를 털어갔던 유럽의 기술 권력들은 왜 지금 한국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걸까요? 웨버 교수가 화면을 전환하자 이번엔 거대한 유조선 같은 배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배와는 달랐습니다. 갑판 위로 솟아오른 둥근 탱크들, 바로 바다 위의 원자력 발전소라 불리는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교수는 숫자를 하나 띄웠습니다. 36조 원. 지난 40년 동안 한국이 단 하나의 기술 때문에 유럽에 갖다 바친 돈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 옆에 사토 씨는 반도체 이야기 때보다는 조금 여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일본도 포기한 영역입니다. 프랑스의 GTT라는 회사가 화물창 설계 기술을 100% 독점하고 있죠.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지어도 배값의 5%는 앉은 자리에서 프랑스에 떼어줘야 합니다. 그게 이 바닥의 철칙이죠. 실제로 LNG는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괴물 같은 화물입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변하거나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 배 전체가 폭발하는 대참사가 벌어지죠. 프랑스는 40년간 이 안전성을 담보로 전 세계 조선업계를 지배해왔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영하의 추위 속에서 쇳가루를 마시며 배를 만들어도 정작 알짜배기 수익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프랑스 엔지니어들이 챙겨가는 구조였습니다. 웨버 교수는 화면에 2004년의 기록을 띄웠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업계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기술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들은 독자적인 화물창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당시 유럽 언론의 기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무모한 도전,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 심지어 프랑스의 기술진들은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조선소나 운영하던 사람들이 물리학의 정점을 건드리는가? 저 역시 그 시절의 뉴스를 기억합니다. 샌더스인 저조차 한국이 주제넘은 짓을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교수가 보여준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처절한 전쟁사였습니다. 2007년 1차 모델 실패, 2010년 2차 모델 결함 발생, 수천억 원의 연구비가 바닷속으로 사라졌고 한국의 기술진들은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밤을 치새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의 그 이상한 집요함이 다시 한번 발휘되었습니다. 보통의 기업이라면 10년쯤 실패했을 때 사업을 접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18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2년 한국형 LNG 화물창 KC-1과 그 개량형들이 실제 바다 위로 띄워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프랑스 기술보다 단열 성능은 15% 높았고 제작 기간은 30%나 단축되었습니다. 40년 독점이 단숨에 박살난 순간이었습니다. 웨버 교수는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단 한 달러도 깎아주지 않던 프랑스의 GTT가 갑자기 로열티 30%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기자 절대 권력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펜타곤에서 온 분석관은 미친 듯이 노트를 적어내려갔고 사토 씨는 이제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1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들의 무모함이 사실은 세계를 재편하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샌더스 씨,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소재와 조선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 바로 AI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젠슨 황이 왜 한국 없이는 엔비디아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엔비디아의 로고와 함께
기괴하게 생긴 반도체 칩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 AI 혁명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그 칩의 정체. 과연 한국은 그 안에서 또 어떤 불가능한 역전을 일궈낸 걸까요? 웨버 교수가 화면을 전환하자 검은색 바탕에 금색 회로가 복잡하게 얽힌 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하기 힘들다는 물건, 바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였습니다. 교수는 강단 앞을 천천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여러분, 챗GPT부터 자율주행까지 이 거대한 AI 시대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도를 가진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데이터를 가진 구글일까요? 학생들이 당연히 젠슨 황이죠. 라고 외치자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천만에요. 젠슨 황은 설계자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칩의 성능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본체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작은 칩들입니다. 화면에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수천 층의 고속도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현대공학의 기적이라 불리는 물건이죠. AI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이 혈관이 막히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치명적인 혈관을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웨버 교수가 숫자를 띄우자 강의실은 또다시 마법에 걸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90%.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제 옆에 사토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일본의 엘피다도, 미국의 인텔도 이 기술에 도전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율이 안 나와서 돈이 안 된다고 전부 사업을 접었단 말입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은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10년 전 HBM은 메모리 업계의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만드는 법은 지독하게 어렵고 사는 사람은 없어서 만드는 족족 적자만 쌓였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일본의 기업들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깊이 없는 속도전이라 비웃었던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교수는 당시 한국 엔지니어들의 내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거기엔 언젠가 데이터의 폭발이 올 것이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이 적자를 견딘다는 무서운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 단위의 적자를 감수하며 이 기술에 매달렸습니다. 남들이 멍청한 짓이라 손가락질할 때 그들은 실험실에서 수천 번의 실패를 반복하며 쌓아 올린 노하우를 성벽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가 엔비디아에 매달릴 때 정작 젠슨 황은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교수는 젠슨 황이 한국 기업의 회장을 만나 나눈 대화를 인용했습니다. 제발 물량 좀 늘려주십시오. 한국에 HBM이 없으면 우리 엔비디아의 미래도 없습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공룡 기업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칩이 나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며 줄을 서는 기괴한 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웨버 교수는 저를 보며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샌더스 씨, 당신이 경멸했던 그들의 무모함이 이제는 전 세계 AI 혁명의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하루만 멈춰도 실리콘밸리의 모든 혁명은 그 즉시 올스톱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깊이 없는 기술의 실체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죠. 10년 전 제가 가르치려 들었던 그들이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전체의 미래를 손에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강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인 안보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독일의 전차가 왜 한국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아십니까? 화면에는 이제 반도체 칩이 아닌 거대한 강철 괴물인 K 흑표 전차가 포효하며 등장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정점인 AI를 정복한 한국이 어떻게 전통적인 제조 강국인 유럽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걸까요?
웨버 교수가 화면을 넘기자 이번엔 눈 덮인 설원을 질주하는 거대한 강철 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육중한 포신을 지켜든 K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교수는 강단을 가로지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괴력? 사거리?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손에 있는 무기입니다.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펜타곤 출신의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 긴박했던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소식에 폴란드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장 국경을 지킬 전차가 필요했죠. 그들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로 달려갔습니다. 레오파드 전차를 사고 싶다.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물었죠. 화면에는 독일 측의 답변이 떴습니다. 36개월 이상, 하지만 확답은 어렵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헛웃음이 터졌습니다. 전쟁은 지금 터졌는데 무기는 3년 뒤에나 주겠다는 오만한 답변이었죠. 프랑스도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평화에 취해 공장 가동을 멈췄던 유럽의 방산 강국들은 갑작스러운 주문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등장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묻자 돌아온 답변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18개월 안에 납품 완료, 심지어 첫 물량은 몇 달 안에 바로 보내주겠다. 사토시가 비꼬듯 한마디 던졌습니다. 에이, 그건 품질을 포기하고 속도만 낸 거 아닙니까? 무기는 신뢰인데 말이죠. 그러자 웨버 교수는 기다렸다는 듯 데이터 하나를 더 띄웠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 심지어 미국의 혈맹인 호주까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시험 성적표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섭씨 50도의 사막까지 한국의 무기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휴전 상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 온 한국의 방산 라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풀가동 중인 거대한 요새였던 겁니다. 독일이 장인 정신을 운운하며 한 땀 한 땀 전차를 만들 때 한국은 첨단 자동화 공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웨버 교수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샌더스 씨, 당신이 깊이가 없다고 했던 그 한국의 공장들이 이제는 나토의 NATO 전체의 무기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믿기십니까? 저는 뒤통수를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저급한 제조라고 치부했던 생산력이 사실은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교수는 이제 강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AI, 그리고 방산까지. 한국은 지난 30년간 전 세계가 포기한 영역을 묵묵히 지켜왔고 이제 그 영역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지독하게 만든 걸까요? 강의실의 조명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봤던 그 고집 세 보이던 엔지니어들의 거친 손마디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모인 MIT에서 왜 노 교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국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웨버 교수는 잠시 강연장의 불을 낮추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퀭한 눈으로 회의 탁자에 둘러앉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죠. 제가 삼성에서 7년간 고문으로 일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수가 칠판에 크게 적었습니다. 될 때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배운 효율성은 80%의 성공 가능성이 보일 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20%의 불확실성은 리스크로 간주하고 사업을 접는 게 합리적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공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아니, 아예 보이지 않아도 일단 뛰어듭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서구의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합리적인 집요함이죠. 교수는 자신의 첫 출근 날을 회상했습니다. 당시 그는
인텔에서 전수해줄 선진 공정 기술을 한 보따리 들고 기세등등하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첫 미팅에서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르치려 했던 최신 공정법을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미 3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앞선 독자적인 방식을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을 새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발견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까지 아무도 퇴근하지 않는 광경을 보며 저는 공포마저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계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계적인 반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만든 각오였습니다. 웨버 교수는 사토시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말한 원숭이의 반복과 한국인의 집요함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원숭이는 생각 없이 반복하지만 한국인은 실패할 때마다 그 원인을 해체하고 분석해서 다음번엔 0.1%라도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35년 독점 기술을 3년 만에 깬 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남들이 30년 동안 할 분량의 실험을 압축해서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은 이제 숭고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들의 고집이 사실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술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강한 자존심이 그들의 엔진이었습니다. 교수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가 만드는 것이죠. 한국은 그걸 증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게 뻗어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석학은 이제 한국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토시는 결국 고개를 숙였고 저는 제 노트북에 적힌 한국 리포트의 제목을 조용히 수정했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끝내 해내는 나라, 대한민국. 강의실의 조명이 다시 밝아졌지만 그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지성인이 동시에 마법에 걸린 듯 자리에 묶여 있었죠. 박수는 뒤늦게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된 소리가 이내 강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박수를 쳤습니다. 20년 컨설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외심 섞인 전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강단을 바라봤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강연 전 작성했던 한국 기술의 한계라는 제목의 파일이 그대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의한 한국은 얕은 기술과 모방의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본 것은 전 세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깊고도 거대한 뿌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짐을 정리하던 리처드 웨버 교수였습니다. 샌더스 씨, 표정이 아주 복잡해 보이는군요. 제 강연이 당신의 황금 같은 전략 리포트를 망쳐버린 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망친 정도가 아닙니다, 교수님. 제 20년 경력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입니다. 특히 10년 전 제가 서울에서 봤던 그들이 고집불통이 아니라 세계를 재편할 준비를 하던 거인들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뼈아프군요. 웨버 교수는 명함 한 장을 제게 건네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 역시 삼성에서 첫 1년은 매일같이 사표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그들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그건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직접 보고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기와 같은 것이죠. 교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섬광 같은 결심이 스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갑니다.
교수가 눈썹을 치켜세우며 물었습니다. 또 가르치러 가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배우러 갑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졌던 그 한심한 편견을 완전히 씻어내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100년의 독점을 4년 만에 박살냈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쓸 겁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포기를 모르는 민족의 역습으로요. 웨버 교수는 만족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그 뜨거운 실험실과 거대한 조선소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당신이 알던 차가운 기술이 어떻게 뜨거운 의지로 변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보스턴의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10년 만에 다시 피어오른 뜨거운 호기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사토시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거대한 자부심이 저물고 이제 새로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체감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의 저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뉴스는 저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지상을 넘어 우주와 에너지의 근원까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한 한국의 공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차가운 겨울 공기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엔진처럼 박동하며 뿜어내는 기분 좋은 진동이 느껴졌죠.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제가 알던 10년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게 솟은 빌딩들과 그 사이를 소리 없이 가로지르는 첨단 전기차들, 그리고 모든 것이 초고속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 이곳은 이미 미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대전에 위치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향했습니다. 웨버 교수가 한국에 가면 반드시 이곳을 보라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류의 꿈이라 불리는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실체를 목격했습니다. 섭씨 1억 도라는 태양 중심부보다 7배나 뜨거운 온도를 견뎌내야 하는 불가능한 도전. 전 세계 과학자들이 10초를 버티느냐 마느냐로 씨름할 때 한국은 이미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 넘게 유지하는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수석 연구원은 1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엔지니어들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씨, 남들은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초과학이 부족한 나라가 어떻게 태양을 만드느냐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론에 매달릴 때 직접 부딪히며 장비를 설계했고 실패할 때마다 더 단단한 부품을 깎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핵융합 석학들은 한국의 데이터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이 아닌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5년 독점을 깼던 반도체의 저력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에너지의 근원까지 스스로 통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독자 기술로 우주로 쏘아 올린 누리호의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단 7개국 중 하나.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우주 장벽을 한국은 불과 10여 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남들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그럼 우리가 다 만든다며 볼트 하나부터 엔진 전체를 직접 깎아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발사대 앞에서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썼던 한국은 원천 기술이 부족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구절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한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술을 사는 대신 시간을 압축하는 법을 선택했다. 그들이 목표를 정하는 순간 물리학의 법칙은 다시 쓰인다. 숙소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로 세계의 두뇌를 장악하고 조선으로 세계의 혈관을 뚫었으며 이제는 핵융합과 우주로 미래의 문을 열고 있는 이 나라. 도대체 이 폭발적인 에너지의 끝은 어디일까요? 제가 알던 낡은 경제학으로는 이 기적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TV에서 흘러나온 뉴스 한 줄이 저를 다시 한번 소름 돋게 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중동의 거대 프로젝트들, 그 설계도와 핵심 인프라의 중심에 다시 한국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동 붐의 기적을 넘어 이제는 첨단 기술로 다시 한번 대륙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매 순간이 경이로움의 연속이었지만 저를 가장 크게 뒤흔든 건 어느 건설사 중역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복판에 지어질 초거대 미래 도시 네옴시티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조 달러가 투입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그 거대한 지도의 중심에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은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샌더스인 제가 알기로는 유럽과 미국의 건설사들이 설계와 감리 분야에선 훨씬 앞서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는 왜 굳이 한국을 선택한 거죠? 그는 빙긋이 웃으며 제 질문에 답했습니다. 앤더슨 씨, 중동의 발주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공기가 한 달만 늦어져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서구 기업들은 노사 문제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공기를 늦추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래폭풍이 불고 섭씨 50도의 폭염이 닥쳐도 기어코 약속한 날짜에 성문을 열어줍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혈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5단계에서 다뤘던 방위 산업의 성공 비결인 납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칩을 구울 때도, 전차를 만들 때도, 그리고 사막에 도시를 지을 때도 똑같은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낸다. 그것도 남들보다 2배는 더 빠르게.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50년간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며 뼛속까지 새겨진 신뢰라는 이름의 자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초고속 오지 통신망, 도시를 운영하는 AI 관제 시스템, 그리고 탄소 제로를 실현할 수소에너지 기술까지 패키지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남이 설계한 건물을 짓는 일꾼이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그 운영 체제 OS를 공급하는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웨버 교수에게 보낼 보고서에 마지막 단락을 써내려갔습니다. 기술의 시대는 가고 이제 신뢰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라는 자원을 가장 많이 비축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그들은 일본의 독점과 유럽의 조롱을 딛고 일어서며 전 세계가 가장 갈망하는 가치인 확신을 팔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저 발걸음 하나하나가 실은 전 세계 산업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다시 그리고 있는 거대한 동력이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전 세계에 선언하려 합니다. 1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날 때 느꼈던 그 가벼운 우월감은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나를 말이죠.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기존의 모든 분석 리포트를 과감히 파쇄기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낡은 시대가 저물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차가운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의 실험실과 조선소, 그리고 핵융합 연구소에서 마주했던 그 뜨거운 눈빛들을 문장 사이사이에 채워 넣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채운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의 각오가 만드는 것이다. 일주일 뒤, 저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투자자들과 빅테크 기업 고문들이 모인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 예찬론자로 변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화면에 아무런 도표도 띄우지 않은 채 단 한 문장만을 띄웠습니다. 100년이 걸려도 해내는 나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우리 뒤를 쫓아오는 성실한 학생으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앞질러 미래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율성과 주가 배당을 계산하며 리스크를 피할 때 그들은 국가의 사활을 걸고 불가능에 베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본의 35년 독점은 4년 만에 고철이 되었고 우리가 포기한 AI의 심장은 이제 한국 없이는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지독한 정신이 전 세계 산업의 표준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대안이 아닌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속도와 신뢰를 배우지 못한다면 다음번 파쇄기에 들어갈 보고서는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박수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강연장을 내려오는 저에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그곳엔 우리가 잃어버린 집요함이라는 보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20년간 기술 컨설팅 베테랑으로 살아온 저 마이클 샌더스에게 이번 한국행은 인생 최대의 충격이자 가장 값진 수업이었습니다. 35년의 독점을 깨부수고 40년의 종속을 끊어내며 이제는 전 세계 AI와 미래 에너지의 목줄을 쥔 나라. 여러분, 이제 느껴지시나요? 100년이 걸려도 해낸다는 그 말의 무게를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각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IT 강의실에서 시작되어 한국의 심장부까지 이어졌던 한 전문가의 치열한 반성문이자 대한민국의 찬란한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진짜 저력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세계는 이미 여러분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모먼트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인지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